유시민 장관을 모시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위로도 올라오세요. 위에도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위에. 네. 아니, 좀, 유리창이 몇 장 깨져 있어야 사람들이 다 깨는데, 몇 분 더 올라오시면 다들 더 올라오실 거예요. 네. 오시면 되는데 왜 안 올라오세요? 네. 그, 게스트를 모셨더니 뭐 사실 진행까지 다 하시네요, 그냥. 아니, 안타까웠어. 예. 그, 원래 이 행사는요, 예.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제가 하면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냥 유명한 게스트 한 분 모셔놓고 예,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행사보다 원래는 예,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데 심심하시면 앉아만 있겠습니다. 예, 아이 뭐 끼어들으셔도 되고요. 다리 꽈도 되죠. 아이 그럼요. 근데 옛날에 한번 행사하다가 제가 한번 다리를 꽈더니 어느 분이 밑에다가 썼더라고요. 다리도 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걔도 이제 본능적으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시사인인가 보니까 가장 논쟁적인 정치인이 가장 조용하게 직업 정치를 떠났다. 조용하게 떠났다고 이제 기자가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보도자료라든가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없고 오늘 김정길 전 장관이 또 정기 은퇴하셨더라고요. 그건 기자회견이었나요? 아니요, 트위터로. 그분도 요즘에 그럼 트위터로 은퇴하시는 게 대세가 유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네, 그렇게 쓰셨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었던 한겨레였던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내가 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결국은 져서 떠나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이겨도 떠났을지 모르는데, 져서 떠났다, 들었다, 무관하게, 진 거죠. 떠났든, 안 떠났든, 예. 근데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났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막 분분하잖아요. 예. 제가 받은 느낌은 직업 정치를 그냥 떠났다. 이제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대통령은 하겠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네. 그 해석의 좀 여지는 있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것은 이제 궤도를 벗어난 해석이고 그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제가 지금 진보정의당 당원인데요. 정당에 참여는 계속하겠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꼭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대통령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다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예. 그 이제 책을 쓰셨어요. 타이밍이 좀 이제 또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사신 분? 예, 많이 사셨네요. 그 안 사보신 분들도 한번 사서 보세요. 그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책을 뭐 사긴 사는데 공부하는 책 외에는 사실 안 샀어요. 유명인의 책이라고 해서 산 건 이번에 처음 샀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렸구나. 예. 책 가져왔어요. 사실은 주말에 그거를 이제 쫙 훑었는데 사실 그거 읽느라고 이거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정치적 자기 검열 없이 글도 쓰고 싶다. 이 정치인 할 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이제 정치인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은 이제 자제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동성 간의 성적 교감도 사랑을 매개로 한 관계라면 존중받아야 된다. 이거 정치인, 국회의원 할 땐 이런 말씀 못 하시죠? 그 정도는 국회의원 할 때도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특별히 위험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발언. 수총각, 수처녀가 한 번 자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은 여기 미성년자. 고등학생. 예. 몇 분 계시네요. 아, 저 알아요. 네, 잘 이해하고. 수총각,
처녀가 한번 자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짝짓기 행동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먼저 함께 살아보고 확신을 가졌을 때 혼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합리적으로 결혼하셨어요? 아니, 비합리적으로. 꼭 자기가 똑바르게 살아야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사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네. 그 사실 이제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이 그때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 대선 전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여행이었나? 뭐 면회였나? 사모님이랑. 안개꽃.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문 의원님이, 그땐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라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죠. 그분은 좀 옛날 분이라 아. 갈 때까지 갔다고 못 들어갈 거 없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좀 자유롭게 글 쓰시는 게 책에서도 좀 느껴지고요. 저도 보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해줄 얘기를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이제 중년, 장년에게도 하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던 책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게 지난 3월 한 13일로 이제 보니까 찍혀 있던데, 그럼 보통 책 한 권 쓰시면은 몇 달 동안 쓰세요? 작년 1년 내내 쓴 거죠. 1년 동안? 예, 예. 오. 그러면 사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제목도 물론 그렇지만, 책 쓰실 때 이미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쓰신 거 아니에요? 책을 초고를 11월 달에 다 썼는데, 이제 결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즐거운 일을 하고 살아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정치는 안 즐거운데, 저한테는. 그러면 이 책을 내놓고 계속 정치를 하면 책에서 얘기한 거랑 영 다르게 사는 거니까 책을 내지 말든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두든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원고를 덮어놓고 한 달 동안 선거운동 자원봉사가 다닌 거라고 그 기간에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 사실은 선거운동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되게 바랬죠. 왜냐하면 좀 폼이 날 것 같더라고, 정치를 그만두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러면 문 후보께서 이제 낙선하시더라도 은퇴를 하실 생각을 예. 했고. 이제 기왕이면 문 후보가 당선되셔서 그럼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유시민 문재인하고 친한데 한 자리 가겠다. 이럴 때 탁 나가면 되게 폼이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그 책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재밌게 살 것인가인데요. 이제, 그 호칭 관련해서 선생님이 제일 좋으시다고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요즘 만나시면 다 이제 장관님 그러죠. 전자 붙여가지고. 전자 붙여. 사람 소개할 때 전 국회의원, 전 장관 이러면 전자 붙여서 자꾸 얘기하면 현 하는 일이 없는 걸로 보여서 네, 그래서 저는 전자 안 붙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근데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호칭이 요즘에 그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시한 게 일, 놀이, 사랑 이런 거예요. 여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타심, 뭐 다른 말로 측은지심인데 사실 이 이타심이라는 게 보면 이제 연대를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3개 또는 4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내용, 그다음에 그 목차의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친절한 지침서, 예, 가이드 같은.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같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사전 장례식도 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내가 이제까지 고마웠던 사람들, 혹시 내가 신세진 사람들, 내가 한때 미워했던 사람들이라도 다 불러서 멋있게. 아니, 미워했던 사람은 싫어요. 미워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내 생각하다 사람 마당에 미워한 사람까지 봐야겠어 뭐하게. 그냥 좋은 사람만 불러서 살래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또 아직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깊이 있게 죽음의 의미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실 뭐 스펙이다 뭐다 굉장히 바빠 죽겠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권유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 또 권한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죠. 사실 다 죽잖아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는다고요. 몇 년 더 살고 죽냐 그 차이지. 그 끝이 딱 정해져 있는데 몇 년 남았냐 차이만 있고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 차이만 있고 예측 가능한 어떤 시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서든 데스로 갑자기 죽음이 닥치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죽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살 때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훨씬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는데 마치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또는 두려워해서 이렇게 피하면 죽음이 비껴가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엉망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저희가 20살 무렵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불쾌하고 좀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싫은 점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누구도 죽음을 비껴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직시하고 그 제약 조건 아래에서 내 삶을 생각하면 훨씬 잘 살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많이 살 사람이 그 생각을 할수록 그 생각의 가치는 더 크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책의 시작부터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인물들. 예. 예, 노래도 잘 못한다고 그러셨고 음악도 잘 못하시는데 네. 크라잉넛에 왜 그렇게 꽂히셨어요? 아니, 제가 꽂힌 게 아니고 예. 크라잉넛의 노래에 꽂힌 게 아니고요. 저는 크라잉넛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끄러워서.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크라잉넛 노래 중에서도 안 시끄러운 게 있다고. 그게 심수봉 씨가 피처링을 하고 그게 무슨 즐거운 노래인가? 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보니까 조용한 노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노래가. 역시 크라잉넛 노래는 시끄러운 노래, 룩셈부르크나 이런 게 말달리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이제 발라드나 R&B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크라잉넛 노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질르면 되니까. 근데 R&B나 발라드는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로만 좋아하죠. 문제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즐겁게 살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사는 방식. 예.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 사실 여러분들 다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아마 주변에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자기들이 행복해 죽겠다고 막 책에다가 비명을 질러놨어요. 책도 읽어보셨어요? 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책 제목이 어떻게 살 예, 것인가? 크라잉넛 책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노란색 표지에. 예. 거기 보면 막 썼다기보다는 누가 작가가 이제 막 이야기를 시키고 녹취를 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만든 책인데 행복해 죽겠다고 계속 이렇게 헤드뱅잉하고 샤우팅하고 하면서 그냥 늙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꽂힌 거죠. 이 친구들 진짜 괜찮게 사네. 예, 하긴 여러분들 롤링스톤스라고 아시죠? 이 양반들 지금도 투어 공연하고 그래요. 나이가 70이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가왕님. 예. 환갑이 넘어갔죠. 예. 그죠? 환갑 넘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자조랄까요? 사실에 대한 기술. 근데 보면은 사실 선생님께서는 정치 활동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학생운동 활동이라든가 항상 선두에 서셨잖아요. 하고 싶은 일 아니었어요, 그거 다? 그게 그렇게 보이죠.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되게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잖아요. 해야 되니까 한 일이지. 그래서 보면 책에도 죄책감, 분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돌 던지러 다니고 화염병 만들러 다니고 감옥 살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20대를 보내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이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그분이 권력을 잡았는데 대학교 들어갔는데 계속 대통령이더라고요. 제가 뭐 말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권력을 잡았는데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경찰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막 패는 걸 보고 원래 누가 사람 패면 112에 전화해야 맞잖아요. 근데 전화하니까 그 사람 받는 거야. 패는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다 돼 있는데 노조 만드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막 두들겨 패고 납치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놈은 놔두고 그거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내 일은 아닌데 그죠? 바빠서 길 가는데 경찰이 사람 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경찰이 최홍만 선수처럼 덩치가 커요. 그 되돌아봤자 한 대 얻어맞는 것 같기에는 결과가 없는데 그 뻔히 알지만 그냥 지나가면 좀 비겁한 것 같다. 좀 비참해지잖아요, 자기가. 그런 느낌이 싫어서 한 거지. 무슨 학교 안에서 돌 던졌다고 정권이 무너져요? 그런 것은 안 믿었어요. 그냥 비겁해지기 싫어서 그래도 징역이라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나중에 늙어서 너 뭐했냐 이러면 난 그래도 징역이라도 살았어. 그렇게 그때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그런 심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되니까 한 일이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되겠네요. 그 이제 책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그 유시민의 문제는 꿈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쓰시면서 뭐 여기저기에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꿈은 판사. 사실은 어른들이 너 나중에 뭐 될래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얘기가 판사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영문과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철학을 공부해라.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이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외면하시고 어디를 갔어요? 그래서 사회계열로 갔는데 사회계열로 간 이유는 빨리 출세해서 이제 잘 살기 위해서 법학과가 있는 사회계열로 갔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전하지도 않고 좌절한 현실주의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는 82년도에 국무무 하실 때 군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러 나가셨다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차에 이제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성장기에 있어서 겪었던 가장 큰 의미 있는 후회라고 보면 될까요? 후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제가 결정을 했던 거니까 후회는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아셨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잘 몰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제가 둘째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철학과를 가서도 데모하다가 잡혀가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차는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삶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런 점에서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맞아 보이는 거 제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쪽을 권하셨던 거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가끔 책에 쓰기도 하는데 5.18 때 제가 5월 17일 날 밤 늦게 자정 직전에 학교에 잡혀가지고 계엄사 합수부에 잡혀갔는데 잡혀갈 때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머리카락 잡힌 채로 걸려나가는데 기자 같더라고. 이름 뭐냐고. 그래서 제가 나 잡혀가는데 누가 잡혀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래 유시민이라고 대의원 의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잡혀갔어요. 그랬는데 잡혀간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집에서는 모르는 거죠. 처음 가족을 만난 게 2달 후였거든요. 합수부에서 두 달을 있다가 나와서 이제 안양교도소로 가기 전에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며칠 이제 있었는데 그때 처음 면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구서 오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보다 조금 많았을
때 같아요. 아버지가 59, 60 그쯤 되셨을 텐데. 오시더니 이제 제가 잡혀가 있는 동안 소문이 여러 가지 돌았나 봐요. 죽었다는 소문도 돌고, 뭐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도 돌고, 뭐 다리 부러진 걸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대요. 이제 면회실에 나갔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는 벌써 뭐 울고 그러시고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나무대에 앉아서 면회실에 있었는데 일어나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 봤더니 팔 들어보라 그랬더니 팔 들어보라. 이제 뛰어보래요. 뛰어봤어요. 이렇게 보시더니 됐다 그러더니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고 어디 안 부러졌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누이들만 면회를 하고 아버지는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한마디도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 없이 그것만 예. 뛰어봐 그냥. 예. 발 들어봐, 뛰어봐 이렇게만 하시고 됐다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럼 거기 학생회 그 대의원 뭐 의장, 예. 대의원회 의장. 그러면 사실 이제 총학생회장 정도 급 아니에요? 총학생회장이 대통령이면 예. 대의원의장 국회의장이에요. 그렇죠. 예산심의 뭐 이런 거, 학생회칙심의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의원회가 국회 기능을 하는 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신 때 이후로 학생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정식 회의를. 그래서 대의원의장이 되자마자 저희 외삼촌이 국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는데요. 거기를 가가지고 의사과 직원을 불러서 의사 일정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2시간 동안 배웠어요. 국회법상에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입법을 어떻게 하는지, 뭐 개정안이 나왔을 때 여러 개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 이걸 2시간 동안 제가 배우고요. 그걸 정리해서 첫 대의원회를 소집했을 때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와중에도 1980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조정하고 수정동의안 내서 의결하고 그걸 다 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되려고 그때부터. 그러게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으셨네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혹시 좀 헷갈리시는, 요즘에 하도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80년에 그 5.17 계엄 전두환이 이제 들어올 때, 그러니까 박정희는 79년도에 이제 그 죽었고요. 전두환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정권을 잡는 그 과정에서 이제 군대를 아주 이제 잡혀간 거죠. 네. 잡혀가고 곧 군대도 가시고요. 네, 그건 이제 안원교도소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날 이제 수도군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날 8월 그때가 말 가까이 됐을 텐데 갔더니 이제 한 60명을 바닥에다가 이제 무릎 꿇려놓고 묶고 하나씩 불러 이렇게 세워서 이제 군 검사가 공소장을 읽고 재판장은 대령이었어요. 대령. 계엄령 때니까 다 군법회의에 넘어갔죠. 근데 뒤에 돌아보니까 가족들 방청이 그날 허용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뒤에. 그리고 이제 오전에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읽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점심시간 휴정하기 직전에 재판장이 몇 사람 이렇게 불러 이렇게 세워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이름 불러서 일어났더니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되게 입장 곤란하더라고. 여기서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훈방될 것 같아 그냥. 네. 근데 또 자존심이 되게 상하잖아요. 우린 또 존심에 죽고 존심에 사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똑같은 상황이 돼도 데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막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속으로 난 이제 죽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좀 이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저놈 나오긴 틀렸다. 그러고 네, 그게 안양이었는데 수도군단이 안양에서 저 차 타고 서울역 가셔가지고 그냥 대구로 가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판결 선고를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쫙 막 한 20, 30명을 불러요. 그 다 일어나래요. 일어나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다 젊은 애들만 세운 거예요. 그러더니 공소를 기각한대요. 공소 기각이 뭔지도 몰랐죠 저는. 뭔 말이야 공소 기각이? 그랬더니 뭐 그러고 뭐 누구는 뭐 징역 몇 년 막 이러더니 이제 버스에 싣고 또 이제 안양교수 갔는데 돌아가니까 짐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공소 기각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무죄야 무죄. 와 무죄예요. 그랬더니 저 군대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너무 붐벼가지고 조폭들 양언이파 이런 아저씨들 다 잡아왔지, 태촌이파, 양언이파 다 잡아왔지, 학생회 간부들 다 잡아왔지. 그러니까 안양교도소에 2평짜리 방에 8명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병역 미필 남자만 골라가지고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병역법상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을 안 오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짐 싸가지고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전부 놀래 나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와보니까 신검통지서가 와 있네. 전광석하네요. 예, 매우 조직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신검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받으면 그때부터 이 병역 기피 혐의. 파렴치 보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받으러 갔는데 또 이름을 불러요 하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나갔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니 엑스레이 기계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탁 찍었죠. 그 찍고 탁 돌아서니까 사진도 안 나왔는데 병역 수첩을 딱 줘요. 그 병역 수첩을 딱 주니까 정상 도장만 10몇 개가 찍혀 있고요. 1급 값. 다 찍어놓고 그냥. 예, 1급 값. 그리고 이제 쪽지를 하나 탁 주는데 그날이 9월 2일 오후였는데 9월 4일 새벽 6시 논산 영무국민학교 운동장 거기에 딱 오래요. 그러니까 36시간 딱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 선배들을 급히 만나서 도망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물었더니 어떤 선배는 도망가라고 그러고 너 거기 죽는다고 그러고요. 어떤 선배는 죽는 한이 있어도 병역 기피가 될 수는 없지, 가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망다니면 너무 고달플 것 같아서 죽더라도 편히 죽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입대를 했죠 제가. 이 옛날 얘기예요. 네. 책에 보니까 내 삶을 지배한 감정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 연민, 죄책감,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뽑아놓고 너무 길어서 못 읽었어요. 항소이유서. 그거는 또 다른 일로 또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감옥이죠. 감옥에서 10시간 만에 A4지 14장짜리 글을 썼어요. 항소이유서라고. 그래서 10시간 아니에요. 10시간 아니에요? 예, 그게 한 16시간. 16시간에 지금 A4지 14장짜리를 쓰셨어요. 항소이유서라고 해서 당시 80년대 운동권에서는 거의 이제 필독서가 된 책인데 저는 당시 운동권이 아니었던 이유로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력해가지고 가지고만 있는데 그걸 아직도 안 읽고 사는데. 저는 원래 운동권이 아니었고 저는 원래 지금 오렌지 쪽이었기 때문에요. 바빴어요. 저도 나름대로. 근데 항소이유서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네그라소프의 시구를 인용을 해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바로 청춘기, 청년기의 유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학은 이제 시골에서 대학을 갔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힘들게 자식들 대학을 6남매를 보내셨는데 아마 어른들은 바라지 않았던 거고 본인도 판사가 될 생각을 하고 사회개혁에 진학을 했고 무엇이 유시민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그때는요. 그래도 거기 안 들어간 사람, 사실 서울대학생으로만 쳐도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쪽팔린 사람이 있고 안 쪽팔린 사람이 있는 건데 박정희 밑에 가서 판검사를 한다는 거는 권력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달리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겁이 났던 거는 내가 판사가 됐는데 서울지방법원 이런 데 갔는데 데모하는 학생들이 잡혀오면 어떡하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러니 또 건강하셨거든요. 서민들은 안감이 나오셔도 서민들은 서민 아이들은 포르말린이든 번데기 먹고 식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또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럴 염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10몇 년은 그 대통령을 하게 생겼어, 이 사람이. 그럼 제가 서울시험을 봐서 판검사 임용이 되면 그 밑에서 판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모하다가 후배들이 잡혀오면 정찰제로 위에서 3년 때려라 이러면 3년 안 때리면 어디로 쫓겨나고
그리고 뭐 판결할 때 무슨 판결문 같은 거를 중앙정보부에서 다 갖다 검열을 하고 이런 데는데 그거는 독재자 졸개가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쪽팔려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그거 안 하고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몰랐어요. 진짜 슬진해가지고 사법고시를 치면 100% 무조건 판검사를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길거리에서 배추를 팔지언정 이렇게는 못 산다 해서 제가 법대를 안 간 거죠.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쪽팔렸어요.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사는 게 싶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권으로 투신하시게 되고. 투신은 뭐 투신 선배들 따라다니죠. 휩쓸렸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아니, 좋은 선배,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기 이제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책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마 의원 하실 때였는, 장관은 아닌 것 같고, 의원 하실 때 하셨던 거. 그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어느 여대생이 물어봤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곧장 한나라당에서 유시민 의원 실업자 폄하 발언 사과하라. 논평에 나왔어요. 물론 거두절미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문화일보에 바로 기사가 그날 오후에 났는데 제목이 청년 실업 각자 책임져야 그렇게 났어요. 제가 그때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선출직 최고위원, 4등으로 특거리 당선해가지고 최고위원이고 문희상 의원이 그때 의장, 당의장이었는데요. 그날이 이제 무슨 성년의 날인가, 무식의 날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날이었는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지도부가 몽땅 갔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숫자의 한 절반쯤 되는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게 쫙 있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하면 안 되는데 아직 인격 도야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열을 받았냐 하면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데 정부는 뭐하냐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조중동 사설을 갖다가 그냥 읽는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았죠. 속으로 너 그런 사설 읽는 시간에 열심히 스펙 키워서 취직할 일이지. 그런 식으로 불평하고 있으면 취직되기 틀렸다.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학생이 고대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렇게 택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집권당 지도부하고 간담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하고 있으며 그럼 앞으로 어떤 정책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맞는 거죠. 근데 맞으면 신세, 하소연 비슷하게 하면서 무조건 정부가 무능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서 내가 20살 때는 안 저랬는데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을 제껴놓고 저보고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말이 곱게 나갔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취업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정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투자를 할 때에 그런 전망을 제대로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전망 좋은 직종을 택하도록 교육 투자를 하게 그렇게 유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거시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정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망 아래에서 그러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도록 대학에 또 이제 이걸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해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를 보면 모든 청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다. 너무 솔직하셨구나. 근데 특정한 누구를,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할 때 뉘앙스가 왜 내가 취직하기 이렇게 어렵냐는 식의 뉘앙스였어요. 저도 이제 꼬라지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어느 특정한 누구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취업은 각자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렇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좀 까칠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까칠하게. 그랬더니 제목이 그게 어떻게 청년 실업 각자 책임져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론 내가 표현이 좀 미숙했던 건 있지만 이런 취지가 아니었지 않냐. 이건 오보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이 받아서 기자하고 또 언쟁을 좀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기자가 또 나왔어요. 지가 말해놓고 오리발 내밀면서 기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하고 안 싸웠죠. 예. 와, 이거는 맞아 죽기 딱 맞겠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잘못했지만 제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는 물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비판한다고 정부가 꼭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어떤 일을 찾아서 실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인데 정치가 말고 교수가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얻어터져도 싸고 같은 최고위원이어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또 그렇게 안 썼겠죠. 예. 선생님이 그렇게 썼겠죠. 되게 혼났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 실수가 아니고 제 스스로 저의 감정을 이 제어를 마음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근원적으로 보면 제 잘못 맞죠. 사실 보면 그냥 얘가 어리구나 생각하셨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 또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조중동이 생각나 버렸잖아요. 네. 조중동이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한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근데 딱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다. 네. 예.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또 많은 제 학생도 있고 또 뭐 여러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당부를 할 건 아니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왜 당부를 해요? 제가 뭐 딴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각자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다만 우리가 서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자기가 이겨내는데 필요한 교감, 소통, 위로, 격려 이런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책임져 주거나 누가 누구에게 당부를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귀하들이 못 살면 귀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먼저 이제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또는 오늘날의 이 사회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되게 잘 살거든요. 솔직히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되게 잘 살아요. 물론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거. 그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되게 잘 살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터잡은 이래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언제 있어요? 오늘날의 중산층의 식탁은요. 정조대왕 식탁보다 더 훌륭해요. 오늘의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조선 후기의 정선판서보다 더 좋아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행기를 타고 배낭여행을 다니고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시골의 어르신들도 동남아 정도는 다 갔다 오잖아요. 앙코르와트 다 갔다 오잖아요. 아니 우리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을 100일 동안 먹고 인간이 돼서 우리 조상인데 그 곰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가 곰이 인간된 이래 이렇게 풍요로운 삶, 이렇게 자유로운 공기를 우리가 마신 적이 없어요. 뭐 50년, 40년, 30년 전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그냥 정보국의 지하실에 잡혀가서 거꾸로 매달렸는데 지금은 인터넷 댓글에 실명 인정하고 대통령 욕을 막 해도 연락도 안 와. 그런데도 불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1인당 1000불 되기 전에는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7명 수준이었는데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서 20배가 된 지금 훨씬 더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고 학교폭력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덜하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우리 때는 전기줄로 발바닥을 맞았다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 전기줄 말아서 발바닥을 때렸어 선생님이. 지금 같으면 바로 구속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사랑의 매로 통하던 폭력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자살이 7명밖에 안 돼서 10만 명 중에. 근데 이 자유롭고 너그럽고 풍요롭고 이런 시대에 35명이 자살을 해요. 1년에. 이거는 삶의 물질적
물질적 조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조건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병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짧은 시간에 요령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게 뭐든 하고 찾고 그 일을 적어도 남들만큼은 잘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젊을 때예요. 20대 초반, 중반일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보다는 사회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사회적 통념, 부모님의 기대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요. 모든 청년들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대기업 취직, 무슨 공무원 임용시험 지원, 교사 임용시험 지원 뭐 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머리가 터지게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제도 개선이 되기 전에도 우리 삶은 계속되잖아요. 20대 청년들에게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의미 있는 조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좀 까칠하죠? 아니. 그 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 취직, 뭐 공무원 시험 이게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 보면은 사업도 다 똑같아요. 다 치킨집, 요즘 편의점, 뭐 옷가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회가 직업 어떤 그 기업 취직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간에 다 이 병목 현상이 생겨서 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거기서 결국 탈락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인데 어떻게 주변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지난번에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평양 가면 지하철 있잖아요. 평양의 지하철.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하철이 있는데 평양의 사람들은 저렇게 지하철에 뛰어들까?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있나 모르겠네요. 거의 없다고 장담 못하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북한을 한번 가보셨던 분이라서 제가 말을 못해. 저는 평양은 안 가봤어요. 저는 개성하고 금강산만 가봤지.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자꾸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신 대로 휩쓸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이북 같은 데 살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뭐 보안법으로 보내려고 그러세요? 좀 미워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아니 자기 머리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사회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정도의 독재도 정말 못 견디게 싫어가지고 이게 뭐 감옥에 가면 갔지 여기 굴복해서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엄청 센가 봐요.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복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숨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회라면은. 만약 거기서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이 진짜 없다면 그게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은 이상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 지난번 표창원 교수가 오셨거든요, 네. 지난달.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주고받다가 이 표창원 교수가 경찰대학교 갔잖아요. 가서 하여튼 들어가서부터 하여튼 선배들한테 개기고 하여튼 따지고 뭐 이건 학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고서 가장 싫어하는 후배였다고. 그래서 그거 같아. 네. 근데 표 교수가 이제 중간에 한번 큰 후회할 만한 거짓말 이제 했다고. 자기도 이미 어디에다가 썼던 얘기인데요. 밖에 나가갖고 이제 유니폼, 제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경찰 복장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리면 곧바로 보고를 하고 그것에 따르는 징계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잃어버린 적 없습니다. 딱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문제가 되고 스스로 굉장히 그때 많은 걸 느꼈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제 사시면서 가장 조금 뭐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가장 후회하게 되고 뼈저렸던
한두 가지만 한번 꼽아보라면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제일 나중에 후회를 한 게 좀 하나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징역 1년을 그때 살았는데, 그 84년도부터 15년까지요. 제가 특수폭력으로 징역을 살았거든요. 특수폭력, 형법상 특수폭력이 뭐냐 하면, 다중이 한 사람을 함께 폭행했을 때, 또는 야간에 폭행했을 때, 이럴 때, 또는 흉기를 써서 폭행했을 때, 이럴 때 특수폭력이 적용이 돼요. 제가 특수폭력으로 전과가 있거든요. 선거할 때마다 공직 후보자 그 전과 기록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거 공보에 난이 요만해가지고 거기에는 그 사연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84년도에 9월달에 복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술 먹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법대 복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놀았다고요. 저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집에 일찍 가서 잤는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와서 빨리 나와보라고 큰일 났다 해서 가봤더니 이 가짜 학생인 거야. 학생들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짜 학생을 붙들었으면 경찰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넘기고 붙잡아 놓고 너 여기 왜 와서 가짜 학생 행세에 의해서 너 뿌락지 아니야? 이렇게 신문을 한 거야, 밤새도록. 그 제가 아침에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경찰서 연락이 하고 데리고 가라고 넘겨줬어야 되는데 저도 몇 마디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여기 진짜 왜 왔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데서도 또 우리 그건 복학생들 사건인데 재학생들이 또 여기저기서 가짜 학생들을 붙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여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또 심각하게는 되게 두들겨 패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가봤더니 막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서울대병원 구급차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거는 그 사람 아침에 처음 보고 너무 많이 다쳤다 큰일 났다 이러고 구급차에 실어보낸 것밖에 없어요. 함소 이육서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케네디 대통령 그 심지어 선물 못지않은 영문. 예, 그래서 경찰에서 가잡으러 다니는데 저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형사가 좀 보자 그래서 평소에 아는 형사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잡아가는 거예요. 너 가야겠다. 예, 그래갖고 제가 다 계획해서 주도해가지고 후배들한테 지시해가지고 막 각고목으로 두들겨 패고 막 물고문하고 이랬다고 해서 제가 징역을 살은 거예요. 사실 저는 한 대도 못 때려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한 대 때려다 주지 나중에 그러셨어요. 저한테 한 대 때리고나 징역까지. 근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상수유서를 쓴 거예요. 1심에서 제가 다 시켰대요. 성명불상 학생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지시를 해서 잡아다가 팼는데 저 지시를 받은 학생들의 이름이 안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시를 받은 사람, 이런 학생들의 이름이 성명불상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의 이름이 성명불상이면 나한테 지시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나는 안 했다는데. 근데 판결문에 그렇게 다 나와요. 그대로 공소장 그대로. 그 열받아서 있는데 항소유서를 써야 된다고 교도관이 와서 그러셔가지고요. 항소를 하려면? 예, 항소를 하려면 항소유서를 쓰래요. 그래서 그 집필실이라고 나무벤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민홍지라고 해서 얇은 편지지 넉 장 깔고 가운데 먹지 석 장 끼우고 잉크가 없는 볼펜으로 눌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에는 글씨가 안 써지고 밑에 석 장만 써지고 먹지 때문에? 예, 먹지에. 그럼 하나는 법원으로 가고 하나는 검찰로 가고 하나는 구치소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요. 아침에 나가서 쓰다가 점심 먹고 나가서 또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쓰고 점심 먹고 또 쓰고 그 다음날 오전 전까지 써서 그래서 다 썼죠. 그렇게 쓴 거고 그냥 분하니까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치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워드로 뭐 지우고 붙이고 뭐 이것도 안 그런 게 없죠. 되잖아요. 그냥 한번에 쫙 써야 눌러서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면은 글 쓰는 재주에 대해서 계엄사 합수부 조사실에서 태어난 글쟁이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식 글쓰기를 했고 그다음에 하루에 100장도 썼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안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때는 쓸 때는 열심히 모든 걸 읽고 안 맞으니까 썼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 그때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아서 지금 저술가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얻은 것도 있네요. 오공 정부로부터. 예, 그 인생이라는 게요. 그
그런 것 같아요. 뭐 되게 험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운이 아주 나쁘면 오로지 험하기는 만 한데 또 운이 좀 있으면 또 그게 또 뭔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는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또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군대, 전 뭐 끌려간 건 아니고. 군대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맞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건 끌려간 제 거야. 말이 아니고 그 강제징집 때문에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민가협 어머니들이 경찰청장 면담을 했어요. 85년도인가. 그래서 이제 강제징집 사례를 제시하고 막 이 병역법상 불법이라고 막 항의를 했더니 그때 병무청장 답변이 그랬어요. 어머님들 모든 징집은 다 강제징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군대는 누구나 다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는 이제 의무병으로 조금 편하게 있었는데 그래도 군대 생활 책 열심히 읽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뭐 배운 이런 공부든 다 군대 때 읽은 책으로 다 의무병은 군인이 아니지 그거는. 총 내고 다녀요. 뛰는데 우리도. 여긴 뭘 엠브라스 타고 맨날 따라오면서. 아, 거기다 우리는 또 오늘 게스트 잘못 불렀네. 하긴 우리는 전또 포병이어가지고 계속, 버스 타고 맞아요. 다니고 의무병들 보면 마이신 같은 거 거불쳐 놨다가 고참들이 휴가 나가서 사고 치고 병 걸려서 돌아오면 야매로 그거 주고 라면도 얻어먹고 뭐 다 하잖아요. 아, 그래도 주사 꽂을 때부터 이 군기도 확실하고요. 예. 무좀 걸린 발 빨간 약 한 하루에 100번씩 발라보세요. 그것도 참 힘듭니다. 자, 그렇게 글쓰기도 뭐 하시고 지금 저술 활동 하시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와서 군복 모두 끝내고 이제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만 수배 중의 몸으로 뽀글이 파마로 위장하고 방송사를 출입하면서 유지수라는 가명으로 1988년 MBC 월화 미니시리즈 8부작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란 멜로드라마 각본을 썼다고 해요. 네, 멜로드라마 작가예요. 네. 또 멜로드라마는 또 어떻게 쓰게 됐는지 또 방송국이랑은 또 어떻게 또 그런 작가로서의 연결이 됐는지.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사실 이제 87년도에 6.29 선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직선제 개헌하겠다는 그거 나오고 정치범 5번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야당 지도자 시절에 연금 해제되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그때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구로동에 노동자들과 학생 출신 지식인으로 구성된 이제 아주 뭐랄까요? 하여튼 불온한 그런 아주 불량 서클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든지 불온해. 예, 불량 서클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전 책임자였어요, 제가. 그래서 신문을 만들으라고 이제 오다가 와서 신문을 6.29는 속이구다 그런 글을 담은 신문을 만들고 만평도 제가 직접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을지로 뒷골목에 가서 그거를 몇만 부를 왕창 찍었어요. 그 트럭에 싣고 나오는데 잡힌 거예요. 제가 거기 노상 몇 년 동안 출입하면서 유인물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안 잡혔는데 왜냐면 슬리퍼 신고 조그만 손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인쇄소 직원인 줄 알았던 거죠, 경찰들이. 근데 그날은 좀 중요하니까 후배 둘을 데려다가 약국 앞에 망을 보라고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망 보는 후배 놈들 둘이가 띨띨해가지고 행동거지가 부자연스러워서 경찰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망을 봤으면 내가 차를 끌고 나올 때 우리하고 접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또 와서 접선을 시도를 했으니까 당장 걸린 거야. 차째로 걸린 거야. 그래갖고 둘이서 차에서 내리면서 형사들을 치고 을지로 대로를 차량 칭칭 달리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거기를 그냥 가로질러 뛰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선배는 치고 튀었는데 나는 슬리퍼를 신어가지고 을지로 그 이가 대로 한가운데서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거기 꽉 넘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잡혀갔죠. 그래서 경찰청 대공분실로 잡혀갔는데 풀어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본 형사가 야 너네 요새 많이 양아치됐다 사람을 치냐 이러면서 자기가 맞고 네, 저를 그냥 풀어줬는데 왜 풀어줬나 나중에 알았는데 계속 박계동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박계동 알죠?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온갖
스캔들도 일으켰던 네. 그런 훌륭한 분이신데요. 그게 이제 완전히 수배자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미행하면 박계동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풀어주고 미행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독산동에 있던 자취방을 잽싸게 빼가지고 이삿짐 차를 2번 갈아타고 은평구로 도망을 가서 미행하는 거 알았어요? 예, 당연히 알죠. 그래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미행을 따돌려 가지고 이제 머리 뽀글이 파마를 하고 그래서 사진 없어요? 유리알 안경을 끼고 없죠. 사진은 바바리 양복 한 벌 사입고 바바리 코트 입고 그리고 이제 다녔어요. 근데 그때 데이트하던 저희 집사람이 5m 앞에서 몰라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숨어서 그 거꾸로 있는 세계사도 쓰고 소설도 쓰고 있는데 그때 MBC에 PD를 하고 있던 드라마 PD를 하던 어떤 아는 분이 불쌍하다고 여기 드라마 대본 쓰면 돈 많이 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대필도 하고 그랬거든요. 유물갑번을 하고 그거 보고 딱하다고 돈 좀 되는 거 쓰라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멜로드라마 대본 샘플하고 원작 소설을 주면서 각색을 하래요. 그때 돈으로 제가 800만 원 받았거든요. 8부작. 8부작 회당? 아니요. 아, 800, 아, 합쳐서. 그거 몇 년 전이에요. 25년 아, 전. 그지. 그걸 10만 원짜리로 몽땅 바꿔가지고 제 자취방 의자 방석 밑에다가 이제 지퍼 열고 넣어놓고 아침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대본을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대본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근데 엉터리죠. 28살짜리가 뭐 멜로드라마 뭐 알겠어요. 남자가 그것도. 네. 그렇게 해서 쓴 건데 그러니까 되게 엉터리야. 그리고 중간에 탤런트 파업 때문에 2달 동안 중단됐다가 시청률도 형편없었고. 아, 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극장, 이거는 한때 많이들 보셨죠? MBC, MBC. 신용비어천가라는 단막극 극본도 쓰셨는데, 이때 이게 문성근 전 최고위원의 텔레비전 드라마 데뷔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문 의원이랑 그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입니까? 그때는 뭐 그냥 배우지. 저야 모니카 목사님 아드님이고 배우다 이것만 알았고요. 그건 91년도인가 한 건데, 그거는 각색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대로 각색을 했어요. 현기டன் 선생님 원작인데, 그게 신군부의 언론 통제를 이렇게 묘사하는 건데요. 그 정한용 씨가 주연을 했고요. 노주현 씨도 비중 있는 인물로 나왔고요. 문성근 씨가 이제 여혈 기자로서 사국 사태를 보도해야 된다고 반반 뜨다가 탄광이요. 예, 탄광에서 그때 4월달에 80년 4월달에 있었던 거. 그래서 신군부가 기자를 어떻게 장악해 가는지 그렇게 해서 인간 전두환 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라 전두환 씨가 뜨고 나서 각 언론사에서 인간 전두환, 뭐 한강에서 국가까지 뭐 이런 그 용비어천가 드라마를 다 만들었어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한 건데요. 거기 이제 운동권도 나오고 도망다니는 거 수배자도 나오고 뭐 중앙정보부 나오고 미국 나오고 광주 그건 리얼하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송 작가들 중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그전에 광주민중항쟁 10주년 맞아서 그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책도 내고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공서로.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거고, 제가 그때 꽤 각색을 정성껏 했는데 촬영도 다 그대로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엄청 잘렸어요. 당연히. 예, 저는 그걸 쓰면서 광주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 메시지를, 원래 원작에 없는 메시지인데 이거를 하여튼 넣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신문사 편집국장이, 방송사 국장이 이렇게 회의 장소를 받아 적잖아요. 그 회의 장소가 American Express Hotel. 호텔 이름이. 룸 이름은 스타 스트라이프 룸. 그러니까 다 미국이야, 그냥. 다 미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도 안 나오고 전화 받는 손만 나오고 이렇게 메모지 철에 이렇게 탁 메모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미국과의 관련성을 계속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처에 집어넣어놨거든요, 제가.
아 근데 나중에 귀신같이 다 잘라가지고 일종의 장치였는데. 예, 그 출국 장면도 끝나는 장면도 전두환 대역이 이제 그때 누가 했더라? 하여튼 연세 좀 드신 배우가 하셨는데 그 전두환 대역이 이 김포공항에서 성조기와 태극기가 물결치는 가운데 미국 방문 떠나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그것도 엔딩 장면도 다 잘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베스트셀러 극장이 폐지가 됐죠. 폐지에 기여하셨네요. 그때는 진짜 뭐 전두환이 대통령 될 때, 노태우가 또 대통령 될 때, 항상 모든 언론들이 특집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진짜 그 용비어천가식의 그런 걸 씁니다. 그 지난주에 한원구 선생님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두환을 이렇게 특집으로 만든 조선일보 네. 그 화면을, 지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절창이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그거를 검색하면은 검색어를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사도 쪽팔린 거야. 그거는 검색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원구 선생님쯤 되니까 이제 그거를 역사학자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어릴 때서부터 그거는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항상 보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 유시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쓰셨어요? 남들, 편하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건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셔서 여기 길 좀 내주시면 여기 조금 더, 여기 자리 있거든요. 여기 아직 무대 여기 넓어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용기 있게 한 번만 들어오시면 다 쭉쭉쭉쭉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나오시는군요. 박수! 근데 그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네요.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남들과 소통하면서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기능 못지않게 중요하다. 타인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교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정치하실 때 보면 특히 초반부와 후반부가 굉장히 좀 대비가 되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최근의 생각이신지. 초반부에는 그러한 열혈 청년 때의 그러한 전투적인 자세로 계속 임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학자들, 저 같은 교수나 이런 사람들 연구비도 이제 신청해서 받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학술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획실장 몇 년 하셨고. 몇 년이 아니고 9개월. 1년을 못 넘기셨구나. 1년짜리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좀 후회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그거는 이제 정치하시기 전에 했던 경험이시고. 근데 그때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무대에 들어서는 또 역시 열심히 전투적으로 하셨고. 근데 그때와 지금의, 그러니까 그때와 그 이후에 후반부에서의 그 차이, 그거를 선생님께서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느끼시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소통과 호흡,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교감해야 된다. 이제 책에 쓰기까지 하셨는지, 어떤 변화의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하는 동안은 별로 안 변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 10년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되게 미워하면 그 사람도 그걸 저절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 미워하면 알잖아요. 나는 미워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느낌이 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보통의 또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를 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무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했고요. 뭐하고 싸우려고 정치에 들어간 사람이었거든요. 또 한 5년 동안 되게 열심히 싸웠는데 뭐가 잘 안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좀 문제 해결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대중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내려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 바꾸기가 힘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안경 끼시는 것도 좀 그런 걸 느끼신 다음부터 쓰기 안경 노안이 와서. 요 밑에는 또 뽁이에요. 네. 저도 그 선생님 그 초반부 국회의원 이제 개혁당으로 당선되시고 뭐 거의 되시자마자서부터 여러 토론 프로그램 나가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초반부와 조금 지나서가 보면 얼굴 표정도 이제 좀 뭔가 인자하게 하려고 하시고 후반부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선거에 떨어지고 별 볼 일 없이 됐으니까 힘이 빠져서. 아니 그 정도 후반부가 아니더라도 아 예. 스스로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주 바꿔야겠다. 아니 근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을 다 다스린 건 아니에요. 노력을 했을 따름이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는 아니었죠.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뭐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 있고요. 그렇지만 굳이 표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제가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제가 미워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다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이건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직업 정치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순간 눈앞을 가리고 있던 두터운 먹구름이 걷히고 해방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요즘에 계속 그렇게 느끼세요? 예, 그게 참 이게 그런 건데요. 정치도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사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할 때도 대통령조차도 별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게 장동건 국민미남 장동건 씨하고 저하고 차이가 콧대 몇 미리, 광대뼈 몇 미리 그런 정도의 미세한 차이거든요. 어제 얼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몇 미리 차이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 약간의 각도 차이와 두께 차이와 이런 것들이 국민 민원과 보통 사람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한 분은 아니었다. 개성이 강하고 특이한 점이 많고 매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것도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또 그 반대쪽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닥 그렇게 또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도 뭐 그렇게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특별하게 만나서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이랑 똑같아요. 전자공학과 출신. 정치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면 표를 내지 말아야 돼요. 표를. 그러니까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좋죠. 그게 없어야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건데 그러면 관리를 해야죠. 자기가. 근데 이 관리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2000년도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유아무개를 따르는 의원은 5명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뭐 온갖 비판을 다 받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다. 뭐 그리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유아무개가 당의장 아니라 3등만 해도 당이 망한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빨갱이다 얘기까지 다 했고요.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몇몇 의원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유아무개가 3등만 해도 당이 쪼개질 거다, 당이 망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에게 절대 지지하면 안 된다는 활동을 하는 일군의 의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열심히 하던 분이 전당대회장 하는 날 아침에 제가 일찍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알고 있는 데서? 네. 아니 그 사람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모르죠. 예. 근데 굉장히 다정한 포즈로 다가와서 막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뭐 잘 되겠죠 이러면서 나를 껴안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도 모르게 이걸 탁 쳤어요. 저도 모르게 껴안는데 이렇게 하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차 싶어서 아우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탁 푸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의 그 느낌이요. 그냥 진짜 뱀이 온몸을 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정치가 원래 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웃는 낯으로 그래 뭐 욕하고 다니느라고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아이고 말씀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거는 정치를 오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턱걸이로 4등으로 되긴 됐는데 그 직후에 대통령 찾아뵙고 저는 당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면 저에게도 안 좋고 당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시켜달라는 얘기죠. 예, 복지부 장관을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계신 장관님이 끝나고 나면 저 시켜주세요. 이랬더니 대통령이 알았다. 그래서 나중에 시켜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두관 전 지사도 청와대 들어와라고 했는데 나는 전 필드에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오라는 걸 거부하고 이제 행자부 장관으로 간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정치하면서 나 장관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분은 이제 꿈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되고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유는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원래 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 꼭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그걸 계속 요구를 해서 제가 장관 가기 직전에 김근태 의장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300만 원으로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이거를 하고 싶어서 효도연금법을 제가 발의를 해놓고 계속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장관을 시켜달라고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대통령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국무총리가 재청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결국 장관 지명을 하신 거예요. 청문회 과정도 참 힘드셨는데 그때 같은 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평소 분열의 화신으로 독선과 가직의 대명사로 알려져 계신데 물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되게 기분 나쁘죠. 속으로 저것이 내가 지 공천 받을 때 내가 부당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던데 저것이 그냥 한 대 차버릴라 속으로 예. 그러면서 웃으면서 예 하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 수준이 돼야죠. 그래도 강연으로 모시면은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그죠? 어퍼컷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 생활 하시면서요. 그때 의원 때였나 장관 때였나요? 아메리카노 커피 마신다고 해. 그거는 힘 다 빠지고 별 볼 일 없이 돼서 백수나 다름없는 당대표 시절에 통합진보당 당대표 시절에 가장 뭐 그런 사건도 있지만 정치하시면서 가장 좀 본인을 몰라주고 또 이제 가장 억울했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거겠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요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제가 있던 당은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당하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새로 대표되신 분이 전당원 투표제 이런 걸 꼭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서 착잡합니다. 예전에 그거 하자고 제가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때 모두 합심해서 저를 밟았던 분들이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못하는지 지금 와서 그걸 하시겠다고 막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을 잡진 못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에도 쓰셨지만은 뭐 야당한다고 의미 없는 거 아니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근데 문제는 말만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양쪽 다. 예. 정치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요거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정치 쪽은요. 아까 이제 각본 쓰고 막 이럴 때까지도 그 이후 때까지도 정치인 노무현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죠. 처음 뵌 거는요.
2006년도에 정법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발을정자의 정법회인데 그게 오늘날의 민변의 전신이에요. 이동명 변호사님, 홍성호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좌장이시고 그 노무현 변호사는 꽤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제 인권변론 입문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지금 2006년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96년? 1986년. 아, 86년. 1986년. 죄송합니다. 1986년도에 제가 징역을 살고 나오니까 막 그 NL 주사파 등장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변호사님들이 변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이론이나 뭐 심정을 알아야 변론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론하는데 사실은 주사파가 아니고 이러는데 막 나 맞아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세미나를 열었어요. 저 수안보에서 온천에. 거의 변호사님들이 한 5, 60분 이상 오셨던 것 같은데요. 저보고 와서 물 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래요. PD는 뭐며 NL은 뭐며 그리고 실제 어디까지 진짜 공산당인지 진짜 주사파인지 이런 거를 물을 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이제 물 안 타고 이야기하러 거기를 갔죠. 갔을 때 거기서 처음 뵀어요. 근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조용히 경청하면서 시골 변호사잖아요. 부산에. 서울서는 서울 빼면 다 시골이야. 부산도 시골, 대구도 시골, 다 시골이에요. 시골 변호사 뭐 젊고 아직 입문하신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배운다는 심정으로 거기 오셔서 여러 서울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들과 교류하시면서 그러실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저분은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인권 변호사들 많이 알 때니까 그렇게만 봤었죠. 그때 처음 뵀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돈독한 관계나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88년도에 이해찬 의원이 국회에 가면서 저 수배 풀어준다고 보좌관 하면 수배도 풀어주고 월급도 준다고 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보좌관을 했거든요. 그때 노동위원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봤죠. 그때 제가 진짜 10년 후에 대통령감이다 그랬죠 우리가. 그때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노무현 의원실, 이상수 의원실, 또 이해찬 의원실 실무자들이 모이면 10년 후에 노무현은 대통령감이고 이해찬은 국무총리감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 하면 엄청 잘할 거다.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수 의원이 장관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그때 노동위원회 이인재 의원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인재 의원은 정말 A+ 법률가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법률가를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심보가 나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노무현 의원이 그 억울하게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못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대변해서 노정국장을 불러내서 노동정책국장을 불러내서 법전을 갖다 놓고 법리 논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국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그게 분해서 내가 법률가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마이크 들고 막 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바둑 두고 있었어요. 그 아마 5단인가 그렇거든요. 내기 바둑이요. 한 집에 10,000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계속 바둑을 두고 있는 이인재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머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인데 정의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이 민주당의 대세론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용납을 못했고요. 저도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사망이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신보 나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된 게 아니고요. 민주당 후보가 된 다음에 지지율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한강욱 대표도 뭐 한마디 했고 뭐 예, 이인재 씨도 한마디 했네요. 극좌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사상이 의심스럽다 저질이다 그다음에 하나갑 대표 이거 저질 요거는 이인재 씨가 한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갑 대표는 백지신당론 다시 창당해서 다시 후보 뽑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몽준 치고 올라가고 막 그랬던 거죠. 이제 그때 우리 선생님이 문성근 씨와 함께 개혁국민정당을 창당을 해서 없던 당을 만들어 가가지고 유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뛰어든 거죠. 이제 사실 노무현 천기를 누설했네 내가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 뛰어들면서 했던 얘기, 지금 나는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트에 뛰어드는 심정이다. 이렇게 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 대답이 이미 이제 된 거네요. 그 노무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미 그 10년 전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못 참겠다 해서 뛰어들었는데, 그때 사실 보면은 칼럼 쓰고 책 쓰고 그때 100분 토론 진행하셨거든요. 네, 100분 토론 진행자, 이 출연 패널도 좀 짭짤한데요. 진행자는 꽤 괜찮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한 2년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장 어쩌면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보람도 되고 행복감을 느꼈을 텐데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노무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을까? 그 사람 좋으면 그 가치를 안 따지잖아요. 저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하셨죠? 예, 하게 됐습니다. 사모님 만났을 때 뭐 그런 거 계산되던가요? 먹고는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국민 200만 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원들하고 국민 시민들이 같이 투표해서 뽑은 후보잖아요. 근데 지지율 떨어졌다고 돈 많은 사람 데려다가 돈도 많고 지지율도 높은 사람 데려다가 바꾸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건 없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정치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상상을 안 했고 노무현 지키기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한국 여당인데 한국 민주주의를 구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괜히 했나 봐요. 그래도 뭐 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아까 이제 새 대표께서 뭐 전당한 투표라든가 받아들이잖아요. 예, 우여곡절은 다 있었지만 이제 저랑 나누는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을 좀 주셨어요. 질문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제가 가서 보면 되는데. 괜찮아요. 스티로폼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이게 항상 좀 이상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나? 예. 그리고 저는 또 잠깐 제가 할 일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도, 내 그림은 이런 거 안 그려놓고서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뭐 초대 손님 추천이라든가 회원 가이드라는 게 써있는 이제 토끼를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어디 갔어요? 주최가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예요. 2011년 10월서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의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 뭐 취지 별거 있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 발언도 하고 잘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아까 제가 이제 근근히 이상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불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저희가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도 없이 제가 혼자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 도와주시는 여러 스태프들도 있고요. 다 이게 사실은 자원봉사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간 빌리는 거나 모시는 게스트분들 강연료나 차비 정도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정도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또 뭐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아까 저희가 원하시는 초대 손님 이렇게 좀 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적기도 하시고 쪽지에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할까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표창원 교수 오셨고요. 다음 달은 7월 18일 날 그 낸슬랭이 7월 18일 날 옵니다. 저희 굉장히 궁금해요. 유시민 선생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낸슬랭을 부르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얼마나 올까? 장소를 어디로 해야 될까? 지금 아직 장소를 못 정했는데 장소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준비를 해?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을 부르면 또 새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졸지에 예술 공부하게 생겼어요. 낸실행 오시면요. 네. 강연 토크 주제를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요? 저질 스토커에 대처하는 현명한 가치.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 도움이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낌없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떤 게? 여기 팟캐스트에 시네타운 19이라는 게 있나 저는 모르는데. 부산이요? 저도 모르는 게. 예, 시네타운 19에서 제가 장관할 때 복지정책을 극찬했다고 해놓으시고 네. 스스로 몇 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는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또는 참여정부의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은 한 70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했더라면 한 8, 90점까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고요. 좀 짧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짧은 건 얘기 안 하시네요. 예. 뭐 통합진보당, 민주당 뭐 등등을 진보당 등을 다 겪어본 후에 감회가 어떠냐 그런 것도 물어보셨는데요. 감회가 삭막합니다. 여기 부산경제가 사상 최악 침체인데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창조경제론 때문에 좀 시끄럽죠, 그죠? 그래갖고 뭐 창조경제 한다고 뭐 몇십조지 몇백조인지 투자한다고 지금 140조 원인가 5년간 한다고 이제 발표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게 창조경제를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조경제론이라는 건 불확실하지만 창조도시론이라는 건 있어요. 창조도시. 창조적 계급론, 창조적 계급에 대한 이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도서관에 검색하셔서 창조적 계급, 창조적 도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포털에. 그러면 그 소개가 나올 거예요. 부산이 발전하려면 다양성을 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도 내부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 속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부산이 나아갈 길도 다양성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이 교수가 하이테크놀로지 집적도 연구를 원래 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하이텍 집적도가 제일 높은 도시들을 조사를 해서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하이텍 기술하는 거는 거기 사는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몇 개가 되냐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그 하이테크놀로지 지수 조사를 했는데 그 순서를 쭉 뽑아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원래 관심은 왜 어떤 지역은 번영하고 어떤 지역은 침체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이게 이제 경제지리학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왜 어떤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어떤 지역은 몰락하는가. 그래서 하이텍 지수를 쭉 집적해 보니까 하이텍 지수가 높은 도시들이 다 번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그죠? 하이텍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번영하는 거죠. 근데 동료 교수가 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나서 참 이상해, 신기하네 그래요. 왜? 저 옆에 사회학과 교수가 뭐 도시 연구를 하는데 거기다 무슨 순서 리스트를 뽑아놨는데 이거 그거 비슷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연구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게이 지수. 그러니까 그 도시의 주민들 중에 동성애자의 구성비를 각 도시별로 조사를 해서 그 순서를 뽑아놓은 거예요. 싱크로율이 80~90%가 되는 거예요. 일치도가.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게 했어요. 왜 하이텍 지수가 높은 도시가 게이 지수도 높을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게이 동성애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나? 그 조사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떤 제3의 요인 때문에 그 지역에 하이텍 지수와 게이 지수가 다 같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일로 끌어당겼냐 봤더니 그게 다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최종적으로까지 차별받는 집단이에요. 문화적으로. 이 동성애자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최후까지 남는 소수 집단입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보냐 하면 얼마큼 차별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역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어떤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동성애자들을 크게 차별하지 않고 잘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적게 차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 다 포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최후까지 차별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왜 이 지역이 하이텍 지수가 높을까? 봤더니 창조적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이게 아니고 창조적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게 이제 IT, CT, Cultural Technology, 그러니까 문화, 문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IT 기술자뿐만 아니라 특허 소유자, 방송 엔지니어, 연예인, 영화배우, 작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기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까 봤더니 자유로운 곳이. 자유로운 곳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창조적 계급에게는 밤 생활이 중요하대요. 노동시간이 짧아요. 자유롭고. 이 때문에 퇴근 후에 밤 시간에 자기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이른바 현대적 보헤미안들의 아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문화 인프라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인프라는 어떤 지역에 잘 돼 있냐? 온갖 다양한 요소들이 다 록밴드가 공연하는 공연 술집이 있는가 하면 재즈바도 있고요. R&B 술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음악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조적 계급이 모이는 곳에 기업이 설립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느 지역에 몰리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따라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자본이 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계급이 창조적 계급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번성하려면 창조적 계급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도록 그 지역의 인프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코드가. 지금 부산에서 제일 번성하는 지역이 해운대죠. 부산 안에서도. 왜 사람들이 해운대를 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무지하게 자유롭대요. 느낌이. 그래서 해운대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특히 밤 생활이 좋잖아요. 낮에는 해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산 전체가, 부산은 경상도의 다른 지역 혹은 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포용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그나마 대구하고 비교하면 좀 낫거든요. 저는 부산이 이런 면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 도시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경부선의 출발지고 제1의 항만이 있고
밖으로 대양으로 열려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이 한 지역으로서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길은 내부에서 온갖 종류의 다양성을 품어주는 일이다. 이게 창조적 도시론이거든요. 창조적 도시에 관한 이론. 이거 여기 시민에게 제주도란, 여기 제주도 분이 계신가 본데 제주도는 제 아내가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저희가 늙으면 가서 살 곳이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가는 곳이고 저와 저희 술친구가 많이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정치를 은퇴하셨는데 시민광장과 더 잘 놀아볼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놀긴 놀아야죠. 그렇지만 우리끼리도 선생님 팬클럽이에요. 네, 시민광장은 제 팬클럽인데요. 정치인 유시민 팬클럽인데 제가 정치를 그만두는 바람에 시민단체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노는 시민단체예요. 야구팀도 많고요. 야구팀이 9개가 있거든요. 네, 자체 전국 리그를 합니다. 유리그라고. 이 모든 야구팀의 팀 이름에는 U자가 들어있어요. 예, 유풍지대, 뭐 USB, You guys. 그래서 사회인 야구 대회에서 시합을 하면 상대팀에게 제 사인이 된 야구공을 선물로. 잘 놀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책 쓰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금년에는 조금만 놀고 내년에는 책을 안 쓸 계획이라서 내년에 많이 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절이나 시련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시나요? 졌다 그렇게 하고 툭툭 털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제 방법이고요.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나 뉴스는 노래 오디션 보이스코리아 시즌2가 지난주에 끝나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혜준을 믿었는데 1등을 했잖아요. 문자 투표. 제가 발라드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지를 못해서 그렇죠. 네, 그렇고 관료 출신들이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구별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노선 변경하는 것도 철새행위라 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죠. 관료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기의 직무예요. 관료에게 영혼이 없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혼이 없어 보이게 만든 위정자의 책임이지 관료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좁은 경험이지만 복지부에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분들의 영혼을 다 봤거든요. 저와 잘 어울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모두가 각자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공무원들이 자기의 영혼을 보여줄 때는 되게 어떤 때냐 하면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때 그때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영혼을 감추고 일하도록 만드는 정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장관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로운 영혼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권력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뭐 지금 공무원들을 이야기하지만 역관제나 바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관제는 이제 위에가 그렇죠. 위에 장관들, 장차관들이나 공공기관장들은 역관제거든요.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자리 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우수함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입니다. 유시민님의 대학생활 운동권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나쁜 짓 한 거 하나를 고백을 하면요. 많겠죠. 1978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0월 대학 축제 마지막 날 대운동장에서 쌍쌍 파티 할 때 거기 최루탄이 터졌거든요. 제가 터뜨렸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선배들이 이제 2학년 선배가 그걸 한다고
여학생 파트너를 구해서 보디가드를 하러 오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루탄을 터뜨릴 자리까지 접근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주변에 바람 잡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터뜨리려고. 예, 그리고 최루탄 던진 다음에는 그거를 경찰이 한 것처럼 입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바람잡이 역할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짝이 없어서 저는 그냥 혼자 따라갔는데 그때 사회를 본 사람이 이수만 씨고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왕영은 씨, 뽀뽀뽀로 떴던 왕영은 씨하고 둘이 더블 MC로 사회를 봤고, 그 10월 축제 마지막 날 대운동장에서 정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불꽃놀이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엄혹한 독재의 시국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쌍쌍 파티가 웬 말이냐,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들의 전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던 최루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 걸 훔쳐간 나온 거 아니에요? 전쟁박물관은 교내 시위가 있을 때 습득하거나 혹은 탈취한 경찰 장비를 보관한 비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전쟁박물관에서 CS1 사과탄 빨간 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 자취방에 폐지 수집장 구석에 있는 아주 낡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엄숙한 의식을 치렀죠. 모두가 한 번씩 사과탄 엄숙한 마음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다 없애기 위해서 수건으로 사과탄을 깨끗이 닦고요. 그 사과탄을 던지기로 한 77학번 선배는 하얀 면사장갑을 파트너와 함께 이쁘게 끼고 옷을 잘 차려입고 그러고 가서 터뜨렸습니다. 그 불꽃 점화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터졌으니까 갑자기 무대 앞쪽에서 바로 터졌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쫙 터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랬잖아요, 위에서. 그때가 어느 순간이었냐 하면 이 퀴즈를 할 때였어요. 그 퀴즈 문제 제 기억나는데 이수만 씨가 퀴즈를 냈는데 왕영은 씨하고 여자는 바르고 남자는 먹는 거? 립스틱. 그래, 정답. 누가 손들고 립스틱. 그래서 그냥 정답 박수 나오고 그리고 저만 할 때였어요. 그때 무대 바로 앞에 한 5m 지점에 최루탄이 빵 터진 거죠. 우리들은 옆에 있다가 아니 이런 짭새들이 축제를 방해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단 말이야. 그리고 학생들이 일제히 막 경찰을 욕하는 가운데 형사들이 와가지고 최루탄 파편을 수거해 갔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지문이 안 나올 거야. 그날 사회보다 당황한 이수만 씨와 왕영원 씨에게 지금 늦었지만 그리고 그때 경찰 욕을 먹기 위해서 억울하게 욕먹은 경찰관 여러분 죄송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신 거니까 너무 원망하지는 마시고요. 웃긴다 그죠? 제가 지금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건 그때 그 아무것도 아닌 장난 같은 걸 하면서 정말 뭐 이봉창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그런 안중근 의사의 그런 표정,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돌아가면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너무 웃겨요. 지나고 나니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은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앞으로 나오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크쇼 같은 거는 많이 해보셨을 건데 우리가 좀 싱글도 하는 이유가 강연 같은 거는 가끔 듣지만 그래도 좀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 듣는 게 또 그 강연은 좀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얘기가 꾸준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람이 많이 온 적도 없긴 온 적이 있는데 공간을 다 채워버리고 이렇게 무대까지 올라오신 거는 우리 유 선생님 모시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돈이 많이 모여야 돼요. 한 두 달, 석 달 전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나 이게 없어서. 근데 저 출연료 주세요. 제가 또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자사스는 해양대학교에서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쪽에 갔다 오신다고 그래갖고 참 힘들니까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이따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정몽주 의원이 한번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살림살이 소개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표창 교수님도 좀 저희 살림살이 펴주게 해주셨고요. 예, 선생님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뭐 앞으로는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적을까 했는데 이제 그 생각 딱 잊어버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가 소식 전할 때마다 뭐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보고 싶으신 분 오셔가지고요 보시고 뭐 얘기하시고 이렇게 변민재 씨도 한번 부르세요. 왜냐하면 일베는 쓰레기통이거든요. 이렇게 거기 올린 글도 쓰레기고요. 그런 쓰레기 글을 올린 사람의 인격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는 인격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될 때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표현의 자유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베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돼요. 정말 친한 사람만 보지 말고 이상하요 변희재 몰라요. 얼마나 배워. 나는 5.18 광주민주운동 광주 사태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변희재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그냥 쓰레기야. 내가 그 쓰레기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줄게. 이렇게 예. 저도 그래서 일베 폐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네. 그 순간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줄어들기 우리가 그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자유만큼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학위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겠죠. 예. 그 이제 차학 시간은 10시. 예. 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 여기 10분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처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뛰어다녀가지고요. 대충 아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하면 안 되지만. 그 이제 오늘 와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와주신 분들에게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예. 오늘 좀 많이 웃으셨어요? 네. 웃고 갑시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푸리 대원들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예, 우리가 환경이 나빠도 즐겁게 살아야죠. 그리고 뭐 아까 여기 질문에 앞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4년 반 후에는 정권 교체가 되거든요. 예, 뭐 어느 분이 대통령 되신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맞히겠는데 예, 정권 교체는 5년 후에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그런 리듬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원래 열흘 동안 계속 좋은 음식 먹으면 이상한 거 먹고 싶어져요. 이상한 거 먹으면서 이상한 걸 먹으다가 한 열흘 먹으면 진짜 제대로 된 거 먹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짜장면만 10년 먹다가 왠지 좀 매운 게 먹고 싶어서 짬뽕을 10년 먹는 거예요. 지금 10년 먹고 나면 우동을 먹든가 짜장면을 먹든가 다시 딴 거 먹게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마음이 그렇게 변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재료를 개선하는 것도 아직 여전히 중요한 과제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들 개개인이 자기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약점만 이용하기로 사람들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 편법으로 이렇게 종합해 넣는 건 좋은데 딴에 성적 깎아서 내줬는 거는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이건 품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돈 많은 부자는 품격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 제도가 책임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앞으로 5년간 우리 시민들 개개인이 많이 앞으로 전진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전진하는 만큼 대한민국 사회도 앞으로 그만큼 나갈 거다 이렇게 믿고 예. 웃으면 삽시다. 웃으면 모르겠다. 좌절과 희망인데 좌절 그냥 붙여봤어요. 근데 유시민 선생님한테는 좌절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고 멋있어요. 강단도 참. 새정치를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등장하신 분, 새정치. 아, 예. 정치개혁, 정당개혁, 새정치. 원래 그거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시민 선생님이죠. 새정치. 우리나라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당개혁 얘기하고 참여정치 얘기하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 거기서 아니면 지 운명이야. 거기서 아니어서 덕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로 세례를 줄 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유시민 선생님은 제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요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았으면 나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같이 뭐 당원 가입이라도 하든 아, 쟁반에 접시에 뭐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가더라도 그 사람은 가더라도 뜻은 남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저희에게 그 여러 가지 희망을 주신 분 같고요. 혼자 고군분투 좌충우돌 하시다가 지금은 내가 졌다 하시지만 그 졌다라는 말도 요즘에 또 행복감을 얻고 뭐가 다 거치고 뭐 그러신다잖아요. 터질 것 같다고. 그 즐기고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멀리 계시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응원하고요. 또 언젠가 또 우리들이랑 다시 또 소통할 그런 기회를 고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힘드신데도 응원 봐주신 유시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박수.